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새특검 재투표. 어제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에 대한 법안 재표결이 있었고 또 부결됐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재석은 299인이었고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바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다시 폐기가 된 거거든요. 두 번째 폐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폐기가 됐습니다. 야당은 어제 폐기가 된 다음에 이 방송사법 처리도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법이라는 건 방송 관련된 4개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4개 법 중에 첫 번째 거, 그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상정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무제한 토론이기는 한데 180석 이상이 그만해 이렇게 이 표결을 해가지고 뜻을 모으면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이미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더해도 180석이 넘기 때문에 이 법안 한 개마다 24시간 뒤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네. 그래서 4개니까 4일, 즉 29일 월요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인데 다만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말 동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일정 지금 쭉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합동연설회가 있어요. 네. 토요일에 불경, 일요일에 충남, 충북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물어보니까 원래는 토론 종결하고 24시간 뒤에 표결을 하는데 이제 토요일 이럴 때는 종결을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이 더 길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필리버스터를 더 하게 되고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반대가 104표, 무효가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효 한 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한자로 부자를 잘못 써가지고 무효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 뜻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이탈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한자 잘못 쓴 한 표를 그러면은 반대표다라고 넣게 되면 네. 그러면은 찬성이 3명, 이탈표가 3명 나왔다는 얘기가 맞아요. 되고, 3명이 이탈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번에 반대표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럼 2명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표결했을 때 안철수 의원만 이제 이탈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명이 추가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했는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재표결을 하기 전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냈거든요. 이 특검법, 그렇죠. 민주당 원안의 특검법.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어제 국민의힘의 좀 주요 관계자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네. 좀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원내 쪽에서 음. 이 두 표가 한동훈계라고 하면은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던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한동훈계가 아니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누군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야 모두 큰 이탈표 없이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측대로 큰 틀에서는 된 거고요. 사실 이런 인식은 개혁신당에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재석이 299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명 안 온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거든요. 출장 갔다면서요, 외국에. 네, 미국에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개혁신당에 물어보니까 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생각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5표, 뭐 8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 표가 만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안 갔을 텐데 이제 가부가 결정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갔다. 즉 전체적으로 여야 모두 이번에는 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뭐 필요하다 쪽 입장을 과거에 냈었던 그 의원들이
나는 이번에 그 찬성하지 않았다 법안에 나는 아니다 그 3명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누구야 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권의 미스테리예요. 김준일 평론가. 예, 뭐 모르죠. 이게 뭐 친윤들이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속단하기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은 당론으로 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게 모두가 한 게 아니라 뭐 이탈표, 소신표가 나오면은 야 한동훈 리더십 시작하자마자 흔들리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석이.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찍었는지 정말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난 속단하기 어렵고 설령 뭐 이제 본인이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론이라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징계를 하자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익명 투표인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찾아내야 징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예. 1차에 처음에 예. 그때 반대표 던졌을 때도 막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당론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결론 내릴지 아, 그럼 인정한 안철수 의원 하나 정도만이라도 징계한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건지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예. 그런 건데 주목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1차 투표 때 이제 안철수 후보 혼자 찬성 던지고 국민의힘 다 퇴장해 버렸잖아요. 안철수 의원. 그때 찬성 투표 수가 18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보다 5표가 늘은 거예요. 이제 음. 찬성을 기준으로 이제 하자면 이번에 194니까 네. 더 주목할 거는 21대 국회,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바뀌었죠. 지난번 국회의 마지막에서 이제 2차 투표, 제2투표 해가지고 폐기됐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294명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이 179, 반대가 111, 무효가 4명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113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때는 의결 정족수가 19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94명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찬성이 179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7표가 부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보다. 네. 그때는 이제 17표가 179 더하기 17하면 196이 맞아요.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금 194표 나왔잖아요. 뭐가 됐든 뭐 기준은 뭐가 됐든 지금 좁혀지고 있다. 점점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게 무슨 호러물 같은 거잖아요. 계속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고민들 이게 민심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흔들리고 있다.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는 명분이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 자기가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는 제3자 추천안만 내가 얘기를 했지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자 추천안은 일단은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 후보가 좀 여기에서 CBS에서 그때 부정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그때.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저희가 이제 그 토론의 중간에 질문 던졌을 때 이재명 후보 그거 반대한다. 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 개인 의견으로 냈어요. 개인 의견 예. 냈는데 당내에서는 이거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또 우리 이거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그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먼저 안을 낼 때 지금은 민주당 안은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거 뭐 전체 협상안 뭐 가지고는 지켜보겠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3자는 툭 던져버렸을 경우에는 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친윤들은 뭐가 됐든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은 본인이 약속한 게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분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한동훈이. 고차 방정식이네요.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고차 방정식이네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뭔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는 것만 좀 수정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당 안에 주류의 의견, 뭐 친윤계의 의견은 또 전혀 다른 의견인 맞아요. 거고 민주당 생각 또 다르고 복잡해요. 민주당이 또 키를 쥐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데, 그러니까 좀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카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최상병 특검법 똑같이 계속 내도 된다. 왜냐면 이거 우리가 몇 번이나 했는데 반대했다. 이거 한 가지로 밀어붙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탄핵 빌드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내부적으로도 있거든요. 이 카드도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권 쪽이 또 혼란에 빠지거든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 자중질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맞아요. 어제 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의원들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대표랑 윤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중간에 끼어있는 의원들한테 이제 표결 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장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닌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네. 그 틈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카드들이 많고 사실은 노란봉투법, 뭐 방통위원장 탄핵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를 때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카드가 너무 많아 고민이다 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수세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은 명확합니다. 예, 이게 뭐 워낙 거대 일당이 되다 보니까 카드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자,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조금 더 보탤 게 있으실까요? 예,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에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소위 전국 지표 조사라고 2주 간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함이 30, 잘못함이 60인데 이게 2주 전에 비해서 긍정 평가가 4% 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6에서 3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전당대회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총선 직후에 27%로 떨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3을 회복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게 30이 아니라 35, 40까지 가면은 사실 이거 버텨볼 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애매하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어떤 주도권을 지금 회복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보수층에서 6%포인트 올랐거든요. 진보층에서는 2%포인트 오히려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결집 효과가 있었다.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2주 후에 봐서 다시 또 빠지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압박으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지켜보고 요 이야기는 오늘 말말말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김 여사 문자 추가 공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들이 연일 나오는데 이번에는 카톡 문자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된 건가요? 맞아요. 지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오마이뉴스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김 여사랑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잖아요. 기존에 검찰이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네. 기간이 2022년 2월 16일부터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전체를 통으로 공개한 건 아니고 기존에도 검찰에 제출을 할 때 그 내용을 김 여사 측에서 보고 이거 일부 내용 삭제하고 제출했다 이렇게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 그 이미지가 221개라고 하거든요. 네.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들이에요. 그중에 일부를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한 거고요. 제가 주요한 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였어요. 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더 싫은 거다. 창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치 경험이 너무 없었다. 그때 이제 창당론이 좀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대선 후보 뭐가 대선 직전이군요. 이 문자가.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되는 거는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대표 부인. 맞습니다. 좀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당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문자 내지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공개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여사가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 말로는 보통의 일반적인 권력자들은 네. 자기 말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자신의 정보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내용을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보여가지고 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표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재형 목사와 나눈 이 카톡을 나눈 기간은 2022년 2월 16일부터 2023년 7월 8일이니까 1년 6개월 정도. 맞아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거예요. 그렇죠. 최재형 목사를 상당히 믿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대화 흐름들 보면.
그냥 신뢰를 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보안을 지켜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믿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걸로 이건 추정이 됩니다. 그럼 최재형 목사는 이걸 다 캡처를 지금 떠놓은 거죠? 전체를 하진 않았고 일부러 했다라 그래요.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캡처해서 캡처해서 분류해놨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221개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 예. 다만 이제 내용들은 그렇게 파급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여야 모두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네. 왜냐면은 뭐 이제 그 야권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뭐 우두머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는 이미 알려진 얘기들이고 그나마 좀 타격이 있을 법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경심 교수를 그 구속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그 친문계 쪽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김건희 여사가 그 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변호인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그 최지우 변호사가 출연했거든요. 네. 법률 대리인이에요.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받기 전에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 사죄를 하고 싶었는데 정무적 판단 거쳐야 돼가지고 쉽게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심 어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앞에 검찰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그걸 거죠? 이제 변호인이 대신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첫 직접 사과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까지 검찰 조사 자리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전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새로운 카톡이 진짜 이게 연일 나와요. 사실 이 카톡 전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KBS 단독 보도로 맞아요. 전문을 입수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사이에 카톡 전문을 입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7월 23일에 네. KBS와 조선일보가 이게 카톡 입수했다고 둘 다 보도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다음에 서울신문도 단독이라고 보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마이뉴스가 지금 어제다 공개를 했잖아요. 좀 대충 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공개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KBS가 그때 제목이 이거예요.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로 끝났다. 김건희 최재형 카톡 전문 입수. 전문 입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공개할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이 기사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28일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최 목사가 995번, 김 여사가 841번 서로에게 메시지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답을 안 하니까 지난해 11월 26일 대화방을 나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건 추론입니다. 김건희 여사가한테 별로 좋은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KBS가 이거 이 정도 입수했으면 저는 다 보도할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절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내용이 없는 보도라는 거는 조금 지나칠 수도 있고 네. 카톡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예, 공개를 예. 했지만 그 말씀은 각 언론사마다 취사 선택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그거를 말씀이신 제가 거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이 이거예요. 김 여사 최재형 동양이라고 접근 줄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서울신문은 예. 24일에 최재형 김건희의 도이치 의혹도 언급 어떻게 도울까 수차례 메시지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취사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오마이는 이거를 이제 다 보도를 했는데 제목들이 좀 셉니다. 뭐 이를테면은 3부작이거든요. 네. 새벽 3시 김건희 정경심 구속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관계를 이제 조금 이제 언급을 한 거고 김건희 최재형 남 무댕에게 성경 알려주는 스타일 김건희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각자 좀 이용하고 싶은 거 이용했구나 뭐 이런 거고 저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연일 나와요. 카톡의 일부분이 이 언론사에서 나오고 저 언론사에서 나오고 연일 나오는데 어느 부분을 받느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다 봐야 됩니다. 네, 다 봐야지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뭐 엄청나게 이게 파급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미 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그 기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게 매일신문 유튜브에 그 김건희 여사 그 변호인이 나가가지고 대리 사과한 거 이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또 지금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다 뭐 이런 건데 그 저 소환 조사 검찰들이 폰 뭐 내고 이렇게 조사받은 게 좀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 일단 정리하고 세 번째 이슈 짧게 넘어갈까요? TMF 앞에 몰려간 피해자들. 팀의
위메프 아까 합쳐서 티메프 사태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티몬과 위메프 사태. 어제 위메프의 대표는 다 환불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몰려온 사람들 고객들한테 뭐 환불 접수증도 써주고 이러던데 티몬 고객들은 우리는 그런 것조차 받을 수 없는 거냐? 티몬 항의가 더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티몬은 문이 폐쇄됐고요. 예. 위메프는 열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위메프로 그제 찾아갔던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예.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한 1,300여 명이 환불을 받았다라 그래요. 네. 그리고 티몬 본사 앞은 이제 폐쇄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요. 지금 위메프에서는 티몬이든 위메프든 다 피해자 구제를 할 거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순위,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셀러들 있잖아요.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순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다만 실제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 게 7월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은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불할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중요한 건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고 싶어도 돈이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위메프 대표가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거냐 물어보니까 예. 모기업인 큐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한다. 네. 이런 발표가 나온 상황이니까 저는 영세업체들의 줄도산, 연쇄 도산이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이제 업체들 부도날까 봐 참 이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